한국 반도체? 곧 따라잡힙니다. 5년 전만 해도 실리콘밸리는 비웃었습니다. 인텔 출신 엔지니어들은 코웃음을 쳤죠. 미국이 100조를 쏟아붓는데 조그만 나라가 버틸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HBM 메모리 세계 점유율 90%. 미국이 10년을 투자해도 만들지 못하는 기술. 0.001. 머리카락의 100분의 1을 맞추는 초정밀 공정. 실리콘밸리 30년 경력의 엔지니어가 한국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다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건 기계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1997년 IMF,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하 연구실에서 월급도 없이 이를 악물고 버텼죠. 그 눈물의 시간이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무릎 꿇은 대한민국 반도체의 비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제이에서 태어난 순수 미국인이에요. 올해 61살이고 반도체 업계에서 35년을 보냈죠. 인텔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AMD 기술 고문을 거쳐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사무실 벽에는 온갖 상패가 걸려 있어요. 스탠퍼드 공학 박사 학위부터 미국 반도체협회 공로상, IEEE 기술력 신상까지. 동료들은 저를 실리콘밸리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부르더군요. 화려한 경력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시선은 그 어떤 상패에도 향하지 않아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반도체 칩 하나. 손톱보다 작은 이 조각이 제가 매일 바라보는 전부입니다. 2019년 한국 출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처음에는 분석용으로 챙겼죠. 미국이 곧 따라잡을 거라는 증거로 삼으려 했습니다. 약점을 찾아내서 보고서에 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칩이 지금은 제 인생 최고의 보물이 됐습니다. 제 오만이 산산조각 났던 순간을 매일 떠올리게 해주거든요. 아침마다 이 칩을 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건방졌는지, 세상을 얼마나 좁게 봤는지. 반도체 패키징과 메모리 설계가 제 전공입니다. 인텔에서 펜티엄 프로세서 개발에 참여했고 AMD에서는 서버용 칩 설계를 이끌었어요. 퀄컴, 엔비디아, 마이크론까지 미국 주요 기업들과 일했습니다. 대만 TSMC도 수십 차례 방문했고 일본 도시바, 르네사스와도 협업했죠. 전 세계 반도체 공장이라면 안 가본 데가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솔직히 자만했어요. 반도체는 미국이 만든 산업이니까요. 1958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집적 회로가 처음 탄생했습니다. 실리콘밸리라는 이름 자체가 반도체에서 왔잖아요. 우리가 원조고 우리가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한국이요? 그저 메모리나 찍어내는 하청 공장 정도로 생각했어요. 기술력은 있겠지만 결국 미국의 설계를 따라가는 수준이라고 단정지었죠. 디램이나 낸드 플랫이 같은 범용 제품은 잘 만들겠지만 첨단 기술은 다른 이야기라고 봤습니다.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긴급 출장 지시가 내려왔어요. 목적지는 한국 이천과 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라는 거였죠. 표면적으로는 기술 교류였지만 실제 목적은 달랐습니다. 당시 미국 반도체 업계에 비상이 걸려 있었거든요. 한국이 HBM이라는 새로운 메모리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영어로 하이밴드위드스 메모리.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부품이라고 했어요. 기존 메모리보다 수십 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한다더군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메모리야 원래 한국이 잘하는 분야니까요. 그런데 실리콘밸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엔비디아가 한국산 HBM을 대량 구매하기 시작했거든요. AMD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 부품 없이는 AI 칩을 못 만드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에 종속된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본사에서는 실태 파악이 급하다며 저를 급히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 반도체 자료를 훑어봤어요. 읽다가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 12단 적층 HBM 개발 성공. 머리카락 굵기 안에 12개 층을 쌓았다는 거예요. 각 층의 두께가 30 마이크로미터. 종이 한 장보다 얇은 칩을 12겹으로 쌓고 수천 개의 구멍을 뚫어 연결했다는 겁니다. 불가능해. 제 첫 반응이었습니다. 그건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열 문제가 있었습니다. 칩을 쌓으면 열이 갇혀서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정렬 문제도 있었죠.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층을 맞춰야 하는데 그 정밀도를 어떻게 유지하냐는 거예요. 미국도 도전했다가 포기한 기술이었습니다. 인텔이 시도했고 마이크론도 시도했어요. 다들 수율 문제에서 막혔습니다. 만들어봤자 10개 중 한두 개만 정상 작동했거든요. 경제성이 없었죠. 한국이 그걸 해냈다고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적었습니다. 과장된 마케팅일 가능성 높음. 실제 수율 확인 필요. 기술적 한계점 분석할 것. 미국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약점 파악에 집중. 13시간의 비행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인천공항에 내릴 때까지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한국의 허점을 찾아내는 여정이 될 거라고요. 미국이 여전히 최고라는 걸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며 중얼거렸어요. 일주일이면 충분하겠군. 보고서 쓰고 빨리 돌아가자. 하지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요. 한국이 제 인생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를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보낸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이천까지 약 1시간 거리라고 하더군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했고 도로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어요.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겉모습이야 그럴듯하지. 진짜 실력은 현장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 이천에 가까워지자 거대한 공장 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였어요.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었거든요. 건물 하나하나가 축구장 10개 크기는 되어 보였습니다. 인텔 본사도 컸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차에서 내리자 한국인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박준혁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밤새 일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표정은 밝았어요. 피곤함 속에서도 자부심이 느껴졌죠. 박준혁이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저희 HBM 생산 라인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과장 광고인지 진짜인지. 클린룸에 들어가기 전 방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감싸는 흰 옷이었어요. 공기 샤워를 통과하고 2중 3중 문을 지났습니다. 먼지 하나 들어가선 안 되는 환경이었죠. 반도체 공장이라면 다 비슷하니까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클린룸에 들어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천장은 아득히 높았고 생산 라인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백 대의 장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로봇팔이 웨이퍼를 나르고 레이저가 회로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장비 사이사이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새벽인데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집중력이 느껴졌습니다. 박준혁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HBM 패키징 라인입니다. 여기서 칩을 적층하고 연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12단 적층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가능합니까? 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박준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MR-MUF 기술 덕분이에요. 기존 방식과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MR-MUF라는 용어가 처음 들어봤어요.
뭐냐고 물었더니 박준혁이 도면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기존에는 칩을 쌓고 그 사이를 액체 에폭시로 채웠다고 했어요. 문제는 에폭시가 열을 가둔다는 거였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칩을 먼저 쌓고 한꺼번에 고체 필름으로 감싸는 방식이었어요. 열 전달이 훨씬 효율적이었죠. 간단해 보이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필름의 두께와 압력과 온도를 완벽하게 맞춰야 했거든요.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진짜다.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굴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수율이 낮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인텔이 포기한 이유도 수율 때문이었습니다. 박준혁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밀이지만 90% 이상입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90%라고요? 인텔이 30%도 못 넘겼는데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준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계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손이 필요해요. 저희 기술자들이 0.001mm를 맞춥니다. 매일 밤새워 연습하고 또 연습하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걸 자동화하려고 했어요.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기계가 못하는 영역을 사람이 채우고 있었어요. 클린룸을 나오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알던 상식이 틀린 건가? 미국 방식이 최선이 아니었던 건가?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까 봤던 엔지니어들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포기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려 했어요.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더군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약점을 찾으러 왔는데 약점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뭘 보게 될까? 아직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한국 체류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SK 하이닉스 용인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삼성만 보고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어쩌면 삼성이 예외적인 사례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서 SK 하이닉스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의 여성 엔지니어였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쓴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말투가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강단이 느껴졌죠. 용인까지 가는 동안 이수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들어온 계기가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이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1997년 IMF 때 아버지가 직장을 잃으셨어요. 반도체 공장 기술자셨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당하셨죠. 그때 어머니가 식당에서 설거지하시면서 저를 대학 보내셨어요. 반도체로 성공해서 아버지 한을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냥 직업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역사가 담긴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국에서는 듣기 어려운 이야기였거든요.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은 연봉과 스톡 옵션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삼성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건물 외관은 비슷했지만 내부 시스템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똑같았어요. 사람들의 눈빛이요. 피곤해 보이면서도 포기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이수진이 저를 특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스터 기술자 교육장이라고 하더군요. 젊은 엔지니어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앞에서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확대경과 미세한 도구가 들려 있었죠. 이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김영호 마스터예요. 40년 경력의 전설적인 기술자시죠. 손가락 감각만으로 0.001mm 오차를 잡아내십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기계도 어려운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수진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어요? 강의가 끝난 후 김영호 마스터에게 소개받았습니다. 투박한 손이었어요. 오랜 세월 노동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끝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영호 마스터가 HBM 샘플을 집어들었어요.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건 0.002mm 틀어졌네. 한번 보시겠어요? 저도 확대경으로 살펴봤습니다. 도저히 알 수 없었어요. 완벽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김영호 마스터가 정밀 측정 장비로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0.002mm 오차가 있었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영호 마스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40년을 만졌으니까요. 매일 수천 번씩 만지다 보면 손끝에 눈이 생깁니다. 기계는 숫자만 보지만 손은 느낌을 압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이었어요. 장인의 경지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걸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해결하려 했거든요. 사람의 감각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기계와 사람이 협업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수진이 옆에 앉아 이것저것 설명해줬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분위기가 편안해지니까 좀 더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밤새워 일하고 주말에도 나오고. 미국에서는 워라밸을 중시하거든요. 이수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박사님, 저희 부모님 세대가 맨손으로 이 나라를 세웠어요. 전쟁 폐허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죠. 그분들이 흘린 땀을 생각하면 저희가 조금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한국의 현대사를 잘 몰랐어요. 6.25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했다는 건 알았지만 실감이 안 났거든요. 그런데 이수진의 말을 들으니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가 아니었어요. 세대를 이어온 투쟁이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달려온 역사였어요. 그 절박함이 기술력으로 승화된 거였습니다. 오후에는 HBM 테스트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완성된 제품을 검사하는 곳이었어요. 수천 개의 칩이 컨베이어 벨트 위로 흘러갔습니다. 각 칩마다 수백 개의 테스트를 거쳤죠. 불량률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더니 이수진이 대답했습니다. 0.1% 미만입니다.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1000개 중 하나도 불량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인텔에서는 꿈도 못 꾸는 수치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약점을 찾으러 왔는데 약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배워야 할 것들만 보였죠.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캐서린, 나 이상해진 것 같아. 한국을 비판하러 왔는데 점점 감탄하게 돼. 아내가 물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어때?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내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돼.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김영호 마스터의 투박한 손이 자꾸 떠올랐어요. 40년을 한 길만 걸어온 사람. 그 헌신이 세계 최고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뭘 위해 살아왔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제 삶 전체를 돌아보게 되더군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뭘 보게 될까? 한국 체류 나흘째였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SK 하이닉스 연구개발센터에서 기술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HBM 개발의 핵심 비밀을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됐어요. 솔직히 기대 반 의심 반이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미국을 넘을 순 없을 거라는 생각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사흘간 본 것들이 그 확신을 조금씩 흔들어 놓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맨 앞에 프로젝터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이수진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자는 저희 HBM 개발팀장 정민수 상무님입니다.
업계에서는 전설적인 분이시죠. 정민수 상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눈빛이 예리했어요. 학자 같으면서도 현장 경험이 느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민수 상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의 진짜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태도였죠.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이었어요. 숫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90%를 넘었거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친 수치였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고작 5%였어요. 정민수 상무가 말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AI 시대의 핵심 부품을 한국이 독점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GPU도 저희 HBM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들으니 다르더군요. 미국 최고의 AI 기업이 한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HBM 적층 기술 비교라는 제목이었어요.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의 기술 수준을 나란히 보여줬습니다. 각 나라가 몇 단까지 적층할 수 있는지 표시되어 있었죠. 미국은 4단이었습니다. 일본도 4단. 대만은 6단까지 가능했어요. 한국은 12단이었습니다. 숫자 차이가 압도적이었어요. 3배에서 4배 격차였습니다. 그것도 양산 기준으로요. 연구실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실제로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격차가 벌어진 겁니까? 미국도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정민수 상무가 빙긋 웃었습니다. 돈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필요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더니 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반도체 엔지니어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젊은이들이 월가나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가거든요. 반도체는 힘들고 지저분하다고 기피하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인텔에서 일할 때도 느꼈어요. 신입 엔지니어 뽑기가 점점 어려워졌거든요. 하버드나 스탠퍼드 졸업생들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으로 갔습니다. 연봉이 높고 주식도 받으니까요. 정민수 상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최고 인재들이 반도체로 옵니다. 서울대, 카이스트 수석들이 저희 공장에서 일해요. 왜냐고요? 이게 국가의 생존이 걸린 산업이니까요. 국가의 생존이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반도체는 그저 산업 중 하나예요.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다른 거 하면 되죠. 하지만 한국에게는 달랐습니다. 반도체가 무너지면 나라 경제가 흔들리거든요. 그 절박함의 차이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공개됐습니다. TSV라는 기술이었어요.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불리는 거였죠. 칩에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고 그 안에 구리선을 채워 넣는 기술입니다. 구멍 하나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였어요.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 구멍을 수천 개 뚫고 정확하게 정렬해야 했어요. 1마이크로미터만 어긋나도 불량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정밀도를 유지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민수 상무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거기에는 사람 손 사진이 있었어요. 장비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희 마스터 기술자들이 마지막 정렬을 직접 합니다. 기계가 99.9%를 맞추면 나머지 0.1%를 사람이 채우죠. 또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김영호 마스터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같았어요. 기계와 사람의 협업. 미국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정민수 상무와 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무님, 솔직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지금부터 전력을 다해도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정민수 상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어요.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사람은 못 따라잡습니다. 저희 마스터 기술자들의 경험이 40년입니다. 그 세월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정곡이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투자해도 40년의 경험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었어요.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오늘 본 숫자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90% 점유율, 12단 적층, 0.1% 미만의 불량률. 미국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내가 뭘 하러 왔지? 약점을 찾으러 왔는데 배울 것만 잔뜩 발견했습니다. 보고서에 뭐라고 쓰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최고라는 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기분이었거든요. 한국 체류 닷새째였습니다. 그날은 예정에 없던 일정이 잡혔어요. 이수진이 아침에 연락해 왔거든요. 박사님, 오늘 특별한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희 회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디냐고 물었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보시면 압니다.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허름한 건물이었어요. 최신식 공장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낡은 콘크리트 벽에 녹슨 철문이 달려 있었죠. 여기가 뭡니까? 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이수진이 철문을 열며 말했어요. 1983년에 만들어진 한국 최초의 반도체 연구소입니다. 지금은 기념관으로 보존하고 있죠.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장난감처럼 작고 투박했어요. 40년 전 기술이니까 당연했죠. 하지만 그 앞에 서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연구원들이 장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희망이 가득했어요. 지금은 70대가 됐을 그들이 그때는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던 거죠. 이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저분들이 한국 반도체의 아버지 세대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셨죠.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었어요. 일본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당하고 미국에서도 무시당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1983년이면 미국은 이미 반도체 강국이었거든요. 인텔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때 한국은 겨우 걸음마를 뗀 거였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연구원들이 지하실에서 작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천장이 낮고 조명도 어두웠어요. 환경이 열악해 보였습니다. 이수진이 말했어요. IMF 때 이 연구소가 폐쇄될 뻔했어요. 예산이 끊기고 연구원들이 해고됐죠. 그런데 일부가 남았습니다. 월급도 못 받으면서 연구를 계속했어요. 왜요? 돈도 안 나오는데?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포기하면 다 끝나니까요. 여기서 멈추면 한국 반도체는 영원히 2등에 머문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버틴 거예요. 목이 메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월급이 안 나오면 당장 이직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연구원들은 달랐습니다. 나라를 위해,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거였어요. 전시실 끝에 커다란 패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1983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미국 52%, 일본 35%, 한국 0.1%. 그리고 2024년 수치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6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0.1%에서 60%. 40년 만에 600배가 성장한 겁니다. 숫자가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숫자 뒤에 수많은 밤샘이 있었어요. 눈물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죠. 가족을 못 본 아버지들, 아이 생일을 놓친 어머니들. 그분들이 만든 기적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하청 공장이라고 비웃었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처절한 역사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기념관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어요. 40년 전 이 하늘 아래서 젊은 연구원들이 꿈을 키웠겠죠. 불가능해 보이는 꿈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차로 돌아가면서 이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여기로 데려온 겁니까? 이수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박사님이 저희 기술만 보시는 것 같아서요. 기술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셨으면 했어요.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를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점유율, 수율, 적층수. 하지만 그 숫자를 만든 건 사람이었어요. 땀과 눈물과 헌신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983년에 그 연구원들이 떠올랐어요. 지금 제 또래거나 더 나이가 들었겠죠. 그분들 덕분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겁니다. 미국에도 그런 세대가 있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체류 엿새째였습니다. 그날 오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회의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상사의 얼굴이 떴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마이클, 상황이 심각해. 상사가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엔비디아에서 연락이 왔어. 내년부터 HBM 물량을 2배로 늘린대. 전부 한국산이야.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2배라고요? 상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AI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 챗GPT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잖아.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려면 HBM이 필수인데 한국 말고는 공급처가 없어. 미국 마이크로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상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기술이 안 돼. 4단 적층이 한계야. 한국은 12단을 찍고 있는데 우리는 발끝에도 못 미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사가 말을 이었어요. 정부에서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잖아. 520억 달러를 쏟아붓는다고 했어. 그런데 돈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거야.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상사의 말이 맞았거든요. 지난 며칠간 제가 직접 본 거였습니다. 마이클, 그래서 내 보고서가 중요해. 상사가 말했어요. 한국의 약점을 찾아야 해. 뭐든 좋아.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약점이요. 솔직히 아직 못 찾았습니다. 상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일주일이나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 찾았다고? 아무것도 못 찾은 게 아닙니다.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약점이 없는 겁니다. 화면 너머로 상사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마이클, 모든 시스템에는 약점이 있어. 더 찾아봐. 통화가 끝난 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상사의 요구가 이해는 됐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약점을 찾으라고요? 지난 엿새간 본 것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새 일하는 엔지니어들, 40년 경력의 마스터 기술자, IMF 때도 포기하지 않은 연구원들. 그들의 헌신을 약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녁에 이수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 내일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마스터 기술자 은퇴식이에요. 김영호 마스터님이 40년 경력을 마치시거든요. 참석하시겠어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SK 하이닉스 강당에 갔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대 위에 김영호 마스터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 만났던 그 투박한 손의 주인공이었죠. 사회자가 김영호 마스터의 이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1984년 입사. 40년간 단 하루도 결근 없음. 양성한 후배 기술자 320명. 불량률 제로 기록 보유자. 숫자 하나하나가 무게감 있게 다가왔어요. 김영호 마스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출근해서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손끝으로 칩을 만지고 눈으로 오차를 잡고 마음으로 품질을 지켰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1997년에 회사가 어려웠습니다. 월급이 밀리고 동료들이 떠났어요. 저도 그만둘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공장에 가니까 후배들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걔들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김영호 마스터가 말을 이었어요. 여러분, 기술은 사람이 만듭니다.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저는 40년간 한 가지만 믿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결과가 따라온다고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저도 일어나서 손뼉을 쳤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김영호 마스터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스터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김영호 마스터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박사님, 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좋은 나라예요. 하지만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봐주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경쟁력이 뭔지를요. 기술이 아니었어요.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어요. 40년을 묵묵히 걸어온 장인들, 밤을 새워 연구하는 엔지니어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이걸 어떻게 약점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보고서를 어떻게 쓸지 결정했습니다. 한국 체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더군요. 처음에는 하루빨리 끝내고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떠나기가 아쉬웠습니다. 아침에 짐을 꾸리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층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그저 낯선 풍경이었는데 지금은 다르게 보였어요. 저 건물들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땀이 담겨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에 이수진이 마지막으로 보자고 했어요. 서울 시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가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네주더군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열어보세요. 이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작은 반도체 칩이 들어있었어요. 손톱보다 작았습니다. HBM이었죠. 저희 첫 번째 12단 적층 HBM 샘플이에요. 시제품 중 하나입니다. 박사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걸 저한테요?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 표정을 기억해요. 우리를 무시하는 눈빛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지셨잖아요. 그게 저희한테는 큰 의미예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어요. 미국 전문가가 인정해주면 저희도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숫자가 증명하잖아요. 세계 점유율 90%. 그게 진짜 인정입니다.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도요. 박사님 같은 분이 알아주시면 힘이 나요. 저희 부모님 세대가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이수진과 악수를 했어요. 아니, 악수가 아니라 포옹이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 칩을 들여다봤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이 조각에 한국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40년의 역사, 수천 명의 헌신, 나라를 향한 사랑.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이었어요.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하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한국 땅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아렸어요.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 13시간의 비행 동안 보고서를 썼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내용과 완전히 달랐어요. 약점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성공 비결을 정리했죠. 첫 번째, 사람에 대한 투자. 최고 인재들이 반도체로 온다. 두 번째, 장인 정신. 40년 경력의 마스터 기술자들이 기술을 전수한다. 세 번째, 절박함. 나라의 생존이 걸렸다는 사명감이 있다. 네 번째, 세대를 잇는 헌신. 아버지 세대의 희생 위에 자녀 세대가 성과를 쌓는다.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따라잡으려면 돈만으로는 안 된다. 사람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명감을 심어줘야 한다. 그게 없으면 영원히 2등이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상사가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약점을 찾으라고 했는데 칭찬만 잔뜩 썼으니까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사실을 쓰는 게 제 의무니까요.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캐서린, 나왔어. 할 이야기가 많아. 아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땠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내 인생을 바꿔놨어.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같은 해가 떠오르고 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고 있을 거예요. 그들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속 깊이요.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지금 저는 66살이 됐어요. 은퇴를 앞두고 있죠.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 칩이 놓여 있습니다. 이수진이 선물해준 HBM 샘플이에요. 매일 아침 그 칩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5년 전 제가 쓴 보고서는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상사는 처음에 화를 냈습니다. 약점을 찾으라고 했더니 칭찬만 써왔냐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보고서가 맞았다는 게 증명됐죠. 미국 정부는 520억 달러를 반도체에 쏟아부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한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어요. HBM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은 95%까지 올라갔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여전히 사단 적층에 머물러 있죠. 돈만으로는 안 된다는 제 예측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AI 혁명이 불가능하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직접 본 것들이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이 됐으니까요. 지난달에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이수진이 공항까지 마중 나왔더군요. 반가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임원이 됐어요. HBM 사업부 부사장이라고 하더군요. 박사님 변함없으시네요. 이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자네는 많이 변했네. 출세했잖아. 이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을 걸었을 뿐이죠. 그녀의 겸손함이 인상적이었어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더군요. SK 하이닉스 공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규모가 더 커져 있었어요. 새 건물들이 들어섰고 장비도 최신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똑같았어요. 사람들의 눈빛이요. 여전히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영호 마스터는 은퇴했지만 그의 제자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박사님, 저 기억하세요? 5년 전에 클린룸에서 뵀었는데요.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신입이었던 직원이었어요. 지금은 마스터 기술자 후보예요. 김영호 마스터님께 직접 배웠거든요. 세대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서 자녀로, 스승에서 제자로. 기술만 전수되는 게 아니었어요. 정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이수진과 식사를 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5년 전에 박철수가 추천해줬던 그 음식이었죠. 정말 맛있었습니다. 박사님 감사드려요. 이수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어요. 5년 전 보고서 때문이에요. 미국 전문가가 한국을 인정한다고 썼잖아요. 그게 저희한테 큰 힘이 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진짜 일을 한 건 자네들이야.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보고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셨어요. IMF 때 해고당하셨던 분이거든요. 평생 한이었는데 미국이 인정했다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보고서가 한 사람의 한을 풀어줬다는 거잖아요. 그 어떤 상패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35년간 반도체 업계에서 일했어요. 인텔에서 잔뼈가 굵었고 실리콘밸리의 전설이라는 소리도 들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기술은 사람이 만듭니다.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 다루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야 해요. 한국이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은퇴하면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 이야기를요. 전쟁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최고가 된 나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람들의 나라.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역사를 쓴 나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할아버지도 그 사람들에게 배웠단다. 겸손을 배웠고 헌신을 배웠고 진짜 실력이 뭔지 배웠어. 책상 위의 칩을 다시 바라봅니다. 손톱보다 작은 이 조각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한국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죠. 여러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칩 뒤에 수십 년의 땀이 있다는 걸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가 흘린 눈물이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걸요.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아니, 자랑스러워 하셔야 합니다.